2024년 가을 용인의 한 건설 현장. 삼성전자가 18조 원을 쏟아붓기로 한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문제로 한국전력과 협의 중이었고 용수 공급은 지자체와 따로 협상해야 했습니다. 도로 확장은 국토부 소관이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담당했습니다. 한 기업이 공장 하나 짓는데 5개 부처를 상대해야 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미국 애리조나 TSMC는 연방정부로부터 66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받았고 애리조나 주정부는 전기용수 인프라를 직접 깔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단일 창구로 통합됐습니다. 이게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받는 대우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한국 국회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명 K-칩스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지난 30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짊어져 온 구조적 불리함을 단번에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왜 자국에서 역차별을 받아야 했는지. 둘째, 이번 특별법이 어떤 방식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지. 셋째,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이 왜 결정적인지.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을 때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린 건 반도체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평택 캠퍼스 전체는 연간 약 5TW, 이는 인구 50만 도시가 1년간 쓰는 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민간 기업입니다. 송전탑을 세우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상금을 협상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삼성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에 수십만 톤의 물을 씁니다. 초순수로 정제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승인은 환경부가 합니다. 결국 삼성은 공장을 짓기 전에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사면서 배터리는 A사에서, 충전기는 B사에서, 케이블은 C사에서 따로 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은 다 있는데 조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예비타당 성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경제성을 먼저 검증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인프라는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3년이 걸리고 그 3년 동안 글로벌 경쟁사는 이미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계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기술은 세계 1위, 속도는 세계 꼴찌라는 기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도체는 6개월이 1세대입니다. 6개월 늦으면 한 세대를 통째로 놓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TSMC가, 인텔이, 마이크론이 채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 자체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산업을 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27억 달러,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TSMC는 66억 달러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64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유럽연합은 유럽칩스법을 발표했습니다. 430억 유로, 약 63조 원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국가집적 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2천억 위안, 약 3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의 2%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줍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는 이익이 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혜택이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초기 투자비가 20조 원이 넘습니다. 첫 3년은 적자가 기본입니다. 즉,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지원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는 영업이익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8조 원 적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5조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년 7조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흐름의 산업입니다. 2년 적자, 2년 흑자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원 제도는 흑자일 때만 작동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혼자 버텨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법안에는 세 가지 숫자가 담겼습니다. 첫째, 세제 지원 9조 원. 둘째, 정책 금융 100조 원. 셋째, 특별회계 운영 기간 10년. 세제 지원은 기존 세액 공제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책 금융 100조 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0년 특별회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2036년까지 10년간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 예산이 깎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 부담입니다. 70조 원을 한 산업에 쏟아붓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분산을 기본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배터리, 바이오 등 여러 산업에 골고루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1970년대 경제 개발 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무엇이 먹힐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 동시에 투자했습니다. 그중 성공한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는 다릅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약 1,300억 달러,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합니다. 2위인 자동차는 약 700억 달러입니다. 반의 반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한 산업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선택 회피였습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로 정의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미국 의존 탈피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기술 자립이 목표였고 그래서 2천억 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유럽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도, 방산도, 의료기기도 못 만든다. 그러니 반도체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쟁력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팔리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팔리는 것과 선택받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이 TS에게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이 기술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야 그 게임의 룰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속도와 통제입니다.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는 속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통제입니다. 이제 한국도 반도체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이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시 조선업은 일본이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은 2위였고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선박 발주가 끊겼고 조선소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부실 채권을 떠안았고 구조 조정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장 논리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2010년 이후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됐고 일본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차이는 국가 개입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빨랐고 일본은 느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HBM사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4세대 버전입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고 구글, 아마존, 메타가 설계 중인 자체 AI 칩에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HBM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2026년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6개월 앞서 있습니다. 그 6개월이 차세대 AI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별법이 없었다면 용인 공장은 여전히 전기 공급 문제로 협의 중이었을 겁니다. 인허가는 2년째 서류 검토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격차는 증발했을 겁니다. 특별법은 그 증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2027년 중국은 칠라노 공정을 자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IC가 이미 시험 생산에 성공했고 화웨이가 자체 설계한 칩에 적용 중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2028년 인텔은 인텔 18A 공정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건 삼성의 이나노 공정과 경쟁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인텔이 성공하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2030년 일본은 라피드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3조 엔, 약 30조 원을 투입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앞서 있지만 추격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같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입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법은 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면 소용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만들어졌는데 부처 간 협조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는 선언했는데 실제로 면제가 안 되면 허울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 법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2036년까지 특별회계가 유지된다는 약속이 지켜질까요? 정권이 2번, 3번 바뀌어도 이 법은 살아남을까요? 한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01년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산이 깎였고 부처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답은 우리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기술만으로 싸우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싸움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대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